이제 우리 177페이지에 투자자산 중에 유가증권을 좀 볼게요. 자, 우리 전에 유가증권 이야기를 제가 먼저 한번 한 적은 있죠. 그때 어떤 계정 과목 할 때 했었죠? 단기매매 증권 할 때. 근데 그때 단기매매 증권 하면서 그때 본 이유는 단기매매 증권이 유동자산으로만 분류할 수 있는 우리 초단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우리가 봤었었는데, 자, 그 외 나머지 유가증권은 뭐 유동자산도 될 수 있지만 투자자산이 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투자자산으로만 분류할 수 있는 유가증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산에서 유가증권 부분을 좀 볼 건데, 자, 먼저 첫 번째는 이론을 위해서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그리고 분계 부분도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이 유가증권이라는 건 우리가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을 이제 우리 전부 다 유가증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 채무증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채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공채나 지역개발채권이나 아니면 회사채 같은 것들을 우리는 채무증권이라고 하고, 지분증권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주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분증권이라고 해요. 그럼 표현을 저렇게 쓰는 이유는 발행하는 회사의 입장에서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되면 돈 빌려달라고 권리 증서를 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걸 발행해 주면 돈 갚아야 될 의무가 발생하죠. 그래서 채무증권이라고 하는 거고, 주식을 발행하면 우리 회사에 지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증권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럼 전에 저와 같이 공부했던 계정 과목이 첫 번째가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봤었는데, 자, 이 단기 매매증권은 얘는 채무증권도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가 가능하고, 채권도, 그리고 지분증권도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가 가능해요. 채무증권도 가능하고 지분증권도 가능한데, 자, 얘 분류에서는 유동 자산이 있고 비유동 자산이 있는데, 단기 매매 증권은 유동 자산만 가능하지 비유동 자산은 단기 매매 증권은 분류할 수 없는 분류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즉시이기 때문이죠. 그럼 이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분류하기 위해서 우리 분류의 조건은 우리가 단기 보유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세 차익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장성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부합하지 못하면 우리가 유가증권을 취득했을 때 이 유가증권 계정 과목을 이름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회사가 단기 보유 목적이 아니고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적극적이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계정 과목을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예요. 만기 보유 증권. 그럼 이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은 얘는 만기가 계정 과목 이름에서도 볼 수 있게 만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채무증권은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가 가능한데, 지분증권인 주식은 만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은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분류할 수가 없어요. 그럼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봤을 때 이 만기 보유 증권은 우리가 취득 시점으로 봤을 때 이 유가증권 채권의 만기가 시장에 떠돌아다니는 걸 사면 만기가 내년일 수도 있고, 발행하는 걸 사면 최소 3년에서 6년이기 때문에 내년일 확률은 없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든
시장에 또 돌아다니는 채권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만기 보유 증권은 유동 자산으로도 분류되고 비유동 자산으로도 분류돼요.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실기할 때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실기할 때에 이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이 계정 과목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그래서 계정 과목이 두 개가 보여요. 두 개가. 그럼 이 두 개가 보였을 때에 유동 자산은 당연히 번호가 더 빠르겠죠. 그래서 124번으로 되어 있을 거고, 비유동 자산은 얘는 181번으로 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번호는 외우는 게 아닌데,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가증권을 취득하면 발행되는 걸 사요. 시험에서도. 그럼 발행되는 걸 사면 우리는 투자 자산으로 분류되는 비유동 자산을 선택해야 되겠죠. 자, 전에 제가 재고 자산하면서 우리가 계정 과목 똑같은 거 두 개 있으면 모르겠으면 몇 번째 거 선택하자라고 했죠? 두 번째까지 했죠? 얘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쳤는데 같은 계정 과목이 두 개 보여. 그러면 내가 만기를 보고 내년이면 위에 거, 내년 이후면 아래 거 써야 되는데 내가 모르겠어. 그러면 두 번째 거 쓰시면 돼요. 지금까지 시험은 100% 전부 다 3년짜리였어요. 그럼 얘가 두 번째에 있겠죠? 그래서 모르겠으면 두 번째 거 쓰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거가 맞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만이 아니고 많은 선생님들이 컴퓨터 실기할 때 모르겠으면 두 번째 거 쓰라고 해요. 자, 그럼 이번엔 우리가 시세 차이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게 아니고 어느 특정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우리가 취득을 한 거예요. 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취득을 했다면 이때 계정 과목의 이름은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예요. 계정 과목 이름이 특이하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건데, 얘는 어느 특정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러면 그 회사에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식이, 지분이 있어야 되지. 돈 빌려주고 사업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는 채무증권은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분류할 수가 없고 지분증권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계정 과목은 회계 기준서에서 투자 자산으로만 분류를 하래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 자산으로는 분류할 수가 없어요. 투자 자산이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얘는 비유동 자산으로만, 계정 과목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얘도 유동 자산만 돼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7번. 근데 얘는 유동도 있고 비유동도 있어서 컴퓨터가 인지 못하니까 우리가 선택해 줘야 되는 상황이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가증권을 취득했는데 왜 취득한지 도통 모르겠는 거야. 그냥 샀대. 혹은 단기매매 증권이나 만기보유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이 세 개로 다 분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그때 쓰는 계정 과목이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아마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들 전부 다 모아둔 거고,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에요. 우리 회사에 갑자기 사장님이 채권을 구입해 놨더라고. 그럼 왜 샀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대답을 안 해요. 자기도 몰라. 그냥 뭐 알아보다 보니까 사두라고 해서 사뒀어. 그러면 그냥 매도 가능 증권으로 두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전부 다 모아둔 거기 때문에 채무증권도 분류가 되고 지분증권도 둘 다 분류가 돼요. 둘 다. 또 유동, 비유동을 봤을 때 얘는 지금 방금 제가 또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전부 다 모아둔다 그랬죠. 그래서 유동 자산도 되고 비유동 자산도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도 유동 비유동이라서 123번, 178번 두 개 코드 번호로 계정 과목이 두 개가 있을 건데, 자, 우리 회계에서는
언제 현금화 될지를 모른다면 그거는 비유동으로 분류를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말이 없으면, 특별하게 단기 보유 목적이란 말이 생기지 않는다라면 얘는 무조건 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실기를 하는데 계정 과목이 2개 나왔다. 그런데 어느 거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두 번째 거 선택하셔야 돼요. 두 번째 거. 왜냐하면 원칙적으로는 투자자산 분류하는데 당좌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는 특이한 경우예요. 그럼 지금까지 시험에서는 단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얘는. 그럼 지금 이것도 얘를 선택해야 되니까 두 번째 걸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유가증권 취득하면 이 단기매매 증권, 만기보유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매도 가능 증권 이걸 중에 하나로 우리가 유가증권의 상태나 아니면 우리의 보유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될 건데,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유가증권을 처음에 취득했을 때 보유 목적이나 유가증권의 상태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변화할 수가 있겠죠. 그럼 변화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계정 과목 이름을 바꿔야 돼요. 그럼 그 계정 과목 이름을 바꾸는 걸 재분류라고 해요. 유가증권의 재분류라고 해요. 그럼 이제 재분류 가능 유무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 건데, 자, 단기매매 증권으로 우리가 분류를 했는데 채권을 사와서, 근데 사장님이 어디 입찰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얘 파지 말고 만기까지 둬라고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단기매매 증권을 만기 보유 증권으로 이렇게 재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 회사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회사가 외관법 대상이어서, 외관법 대상인 회사는 주식 가지고 있으면 우리 자산 가치를 평가할 때 지분율을 따져요. 이 회사 주식 가지고 있는데 그럼 그 회사에 몇 퍼센트 주식 가지고 있는지. 근데 그걸 따져봤더니 특정한 회사의 주식을 우리가 20% 이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20% 이상 가지고 있으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로 해서 단기매매 증권 적혀 있다더라도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얘를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변화시켜 버릴 거예요. 또 우리가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장을 폐지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외환은행처럼. 그럼 외환은행은 시장성이 있다가 상장 폐지했죠. 하나은행이 인수하면서. 그럼 시장성이 있을 때는 단기매매 증권의 조건이 맞았지만 시장성이 없어지면 우리는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하면 안 되니까 그럼 얘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만기 보유 증권을 단기매매 증권으로는 재분류가 안 돼요. 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을 단기매매 증권으로도 재분류가 안 돼요. 또 매도 가능 증권을 단기매매 증권으로도 재분류가 안 돼요. 그럼 단기매매 증권은 제가 아래에 적은 계정 과목으로는 재분류가 다 되는데 아래에 있는 이 계정 과목들은 단기매매 증권으로 재분류가 안 되는 이유는 단기매매 증권은 지금 즉시 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만기 보유 증권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즉시 팔 거면 그냥 얘를 팔면 되지 왜 이름 바꾸고 파냐 그 이야기예요. 얘도 지금 즉시 팔 거면 그냥 얘를 팔면 되지 왜 비용도 들고 힘도 들게 이름 바꿔서 재분류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재로 파는 행동은 쓸데없이 하지 말고 그냥 얘를 팔라는 이야기예요. 즉시 팔 거면. 그래서 재분류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재분류가 안 되는 게, 자, 만기 보유 증권의 성격은 채권이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의 성격은 주식이에요. 주식이 만기가 생길 일이 없고 채권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계정 과목은 서로 재분류가 불가능한 계정 과목이에요. 아예 그냥 유가증권의 성격 자체가 틀린 애들이죠. 만기 보유 증권은 채권이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주식이기 때문에 얘 둘이는 재분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걸 전부 다 모아둔 거기 때문에 항상 오픈마인드예요. 너 만기 보유 증권으로 바꾸고 싶니? 그럼 바꿔.
너 다시 돌아오고 싶니? 그래, 돌아와. 얘도 너 영향력 행사하고 싶었어? 다시 돌아오고 싶어? 모두 다 가능한 게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재분류를 했는데 그림으로 제가 이렇게 쓴 거는 단기 매매 증권이 아래쪽으로 재분류되는데 위쪽으로는 안 된다로 먼저 생각을 하시고, 이걸 당연히 우리 이론 시험에는 글로 나올 거예요. 글로 나오면 재분류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 하셔가지고 틀린 부분하고 찾으시면 돼요. 그럼 지금 단기 매매 증권이 영향력을 시장성을 상실하게 되면 뭐 얘네들 중에 하나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시장성 상실했다고 해서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생각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성을 상실했다고 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도 시장성을 상실하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한다가 정확한 지문으로 우리 이론 시험에 등장하곤 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우리 이론 포인트로 제가 설명드린 거고,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실기하고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의외로 이론에서 진짜 많이 물어보는 거. 자, 그게 이 단기 매매 증권하고 매도 가능 증권의 분개할 때에 얘네들의 성격의 차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많이 물어볼 건데, 자,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이란 쟤는 특이한 애예요. 회계 1급에서는 실기에서는 단기 매매 증권을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전산 세무 2급에서는 매도 가능 증권을 제일 좋아해요. 그럼 전산 세무 1급에서는 만기 보유 증권을 제일 좋아해요. 물론 뭐 상위급수는 3개 다 다루긴 하는데, 그럼 세무 2급에서 실기에서 얘를 좋아하는데 이론에서는 회계 1급이 얘를 좋아해요. 그래서 얘 성격을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하면 좋겠어요. 왜냐면 실기에 나오면 어렵게 나왔다라고 하면서 나와요. 얘는 자, 제가 얘를 가지고 단기 매매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의 차이를 좀 볼게요. 자, 우리 회사가 단기 매매 증권하고 매도 가능 증권 둘로 분류를 할 건데, 우리가 주식 1000주를 주당 1000원에 취득을 하는데 취득 수수료가 10만 원이 들어갔다고 볼게요. 자, 그럼 왼쪽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는 걸로, 자, 취득할 때에, 자, 칸이 좀 좁으니까 제가 줄여서 쓸게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분류를 하고 돈을 지급을 하고, 오른쪽은 취득할 때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고 돈을 지급을 해요. 그럼 둘 다 주식을 100만 원에 사는데 수수료 10만 원까지 하면 110만 원을 지급하겠죠. 그럼 둘 다 110만 원을 지급을 할 건데, 자, 그럼 우리 지금까지 자산 이야기할 때에 단기 매매 증권을 제외하고는 모든 자산의 취득 시 부대 비용은 원가에 포함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했었죠. 그럼 지금 얘는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잖아요. 그럼 단기 매매 증권 아니니까 얘는 그냥 그 외 나머지 자산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얘는 주식의 가격은 100만 원인데 이 10만 원은 얘 샀기 때문에 들어간 부대 비용이죠. 그래서 원가에 포함해서 매도 가능 증권은 얘를 110만 원이라고 적어둘 거예요. 110만 원. 그래야 120만 원에 팔면 10만 원 이기고 100만 원에 팔면 10만 원 손해다라는 거 알 거잖아요. 그런데 단기 매매 증권은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원가에 포함했다가 나중에
처분되었을 때 팔렸을 때의 대응 원가로 가는 시간 기다리지 말고 취득 시 부대 비용은 즉시 수수료 비용 처리하라는 기준서의 요청 때문에 우리는 100만 원만 취득 원가로 하고 10만 원을 수수료 비용으로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해요. 얘를 자 이제 앞으로 지금 계속 내려갈 분계가 단기 매매 증권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매도하는 증권은 지금 분계하는 걸 처음 보신 분은 이해가 안 가시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처음 봤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왔는데 이해가 잘 가죠. 그럼 여러분은 지금 뒤늦게 재능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분계는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이제 이론을 목적으로 분계 다 해놓고 나서 얘 성격을 이야기하는 건 얘가 저런 성격이야라고 인지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취득을 한 상황에서 자 기말이 되면 기말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할 거예요. 우리 단기매매 증권도 전에 제가 기말되면 공정가액으로 외부 이용자한테 이 가치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자, 얘가 기말 공정가액을 봤더니 1,200원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는 1000주인데 그런데 주당 1,200원이면 외부 이용자한테 120만 원짜리 유가증권이 있습니다라고 보여줘야 되겠죠. 당연히 단기매매 증권이면 단기매매 증권을 120만 원으로 보여줄 거고 매도하는 증권이면 매도하는 증권을 120만 원짜리로 보여줄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기말 평가를 하는데 자, 내 장부에 단기매매 증권이 100만 원 적혀 있으니까 120만 원으로 보여주고 싶으면 20만 원만 높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을 20만 원 증가시켜요. 그럼 합쳐져서 120만 원 될 거잖아요. 다음 그럼 반대쪽에 이유 쓸 건데 자, 이 이유 뭐였죠? 개정 과목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20만 원이다. 이렇게 쓰죠. 자, 그럼 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의 성격은 얘는 영업 외 수익이죠. 우리 단기 매매 증권과 관련된 거는 전부 다 수익 비용으로 즉시 바로 처리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매도 가는 증권도 기말 평가를 할 건데 자, 기말 평가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의 가치를 공정가액으로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단기 매도 가는 증권도 기말 공정가액이 주당 1,200원이라서 120만 원이면 외부 이용자한테 120만 원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장부에는 110만 원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10만 원만 올리면 120만 원으로 보여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말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10만 원이다.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다. 1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가지고 좀 볼게요. 자, 얘 실제로 일어난 건가요? 실제로 안 일어난 거죠. 실제로 안 일어난 걸 뭐라고 하냐면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안 일어난 손익이라는 거예요. 제가 흔히 하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오늘 밤 집에 갔는데 주식값 올랐다. 친구한테 자랑했더니 술 사래. 술 사 돈 없다. 이게 미실현 보유 손익이에요. 오르긴 올랐는데 실제 지금 나한테 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제가 친구한테 말했더니 친구는 수사라고 말하지만 나는 법인인데 내가 법인이 이걸 돈 벌었다고 말해버리면 주주들이 돈 벌었으니까 배당하라고 할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 정말 상업 용어로 배당 압박이라고 해요. 그럼 지금 진짜 돈 번 게 아닌데
얘를 손익계산서에 수익비용 처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를 분류를 자 자본을 300번대라고 불러요. 300번대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얘를 모아둘 거예요. 자본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얘를 모아두게 될 거예요. 자, 얘 분류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자본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얘도 사실 실제로 안 일어난 건데, 근데 단기매매 증권은 지금 즉시 팔 거니까 배당할 수 있어. 그냥 수익비용 처리해. 그것 때문에 얘가 이상한 거예요. 얘라고 해서 실제로 지금 이익 본 건 아니잖아. 얘가 이상한 거예요. 얘는 실제로 안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해 둘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자 우리가 얘를 처분을 해요. 자, 이걸 우리 900원에 판다라고 볼게요. 자, 900원에 팔아요. 자, 그럼 우리가 처분을 하면 회계 담당자인 내가 해야 되는 행동은 장부에 있는 모든 기록을 제거하는 거죠. 그 모든이라는 건 자산, 부채, 자본. 기억나시나요? 그런 이야기 했던 거. 자, 그럼 이제 단기매매 증권을 처분을 해요. 자, 그럼 우리 단기매매 증권하고 관련된 자산, 부채, 자본을 다 챙겨봤더니 그냥 얘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네. 120만 원. 왜냐면 얘랑 관계된 그 외 나머지는 영업외 수익비용 다 처리해버리기 때문에 단기매매 증권은 그냥 자기 계정 과목의 금액밖에 안 남아있죠. 그럼 얘 팔았으니까 차변에 있던 단기매매 증권을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 120만 원이다 이렇게 쓰면 얘가 지워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 지웠으니까 차변에 이제 돈 받는 거 쓰는데 천주를 900원에 파니까 차변에 현금 90만 원이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장부에 120만 원 적혀 있던 걸 90만 원에 팔았으니까 30만 원 손해 받겠죠. 그래서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 처분 손실 30만 원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단기매매 증권 처분 손실 30만 원. 자, 그럼 이제 매도 가는 증권도 팔아야겠죠. 자, 매도 가는 증권은 장부에 110만 원 있었는데 10만 원 올려서 120만 원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얘 치우려면 우린 치우는 건 반대쪽이니까 똑같이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다 120만 원을 지워줘요. 자, 그리고 또 매도 가능 증권이랑 관계되는 계정 과목이 있는지 보니까 얘가 있네. 지금 매도 가능 증권을 팔고 있는데 내장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을 그대로 남겨놓으면 매도 가능 증권도 없는데 평가이익이라는 애가 자본에서 계속 귀신처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없애면 걔랑 관계된 자산, 부채, 자본을 다 지우는 거예요. 그럼 얘도 이제 팔아버리니까 지워야 되겠죠. 그럼 얘 지우는 방법은 지금 대변에 있으니까 차변에 쓰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10만 원이 여기에 오는 거예요. 그래야 매도 가능 증권의 장부에 있는 기록을 전부 다 지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장부에 있는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기록을 전부 다 지웠으니까 이제 돈 받는 거 써야 되겠네요. 차변에 우리는 90만 원에 팔았으니까 9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얘 둘이 차이 나는 금액이 20만 원 있죠. 그럼 20만 원을 우리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 손실이다라고 처리할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했는데 손해 봤다고 쓸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실제로 일어난 거죠. 실제로 팔면서 손해 봤잖아. 그래서 얘는 영업 외 비용이에요. 얘는
당연히 영업외 비용이고, 단기매매 증권은 무조건 영업외 수입 비용만 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실제로 일어나는 처분 단계에서만 손해봤다, 이익봤다를 써줄 거예요. 자, 그럼 얘 매도가는 증권 지금 분기하는 거 이해가시나요? 그때 이해가시면 훌륭하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얘가 좀 이상해 보이나요? 얘가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얘 얼마에 샀죠? 사올 때에 총 들어간 돈이 110만 원 들었잖아. 근데 얘 얼마에 팔았죠? 90에 팔았잖아. 그러니까 결론이 20만 원 손해봤다고 딱 정확하게 나오는 애예요. 얘는 사올 때부터 팔 때까지 수익 비용을 전혀 인식 안 하다가 마지막에 한 방에 딱 맞춰내는 방식이 매도가는 증권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식 사도 1년 가지고 있든 2년 가지고 있든 나중에 이야기할 때는 얼마에 샀는데 얼마 팔아서 얼마다라고 나올 거잖아요. 그게 이 방식이에요. 그럼 지금 이 단기매매 증권으로 처리했다라고 해서 손해를 더 본 건가요? 시세용 손해 더 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용으로 10만 원, 30만 원, 총 40만 원 인식했는데 수익으로 20만 원 인식했으니까 얘를 순회고를 하면 결론적으로 비용이 20만 원 쓴 거죠. 얘는 지금까지 수익 비용을 한 번도 처리 안 하다가 마지막에 그냥 한 방에 20만 원 손해다라고 말한 거고, 얘는 그냥 그때그때마다 수익 비용으로 이야기했을 뿐이지 한마디로 손익을 인식하는 타이밍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결과는 우리 회사한테 오는 마지막 결과는 똑같은 건데, 근데 언제 손익을 인식하느냐의 타이밍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얘의 성격, 얘, 그리고 얘의 성격, 얘 자본이라는 거, 그리고 얘의 성격, 그리고 얘들의 성격. 그럼 지금 이렇게 해놓고 보면 전부 다 영업외 수익 비용인데 얘만 이상한 애처럼 보이죠? 다 900번대라고 적었는데 얘만 300번대인 자본이잖아. 사실은 제가 비정상인데, 근데 우리 그냥 보는 걸로는 얘가 이상한 거죠. 근데 시험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혼동되게 하려고 얘 둘이를 바꿔 쓰거나 아니면 유가증권의 평가는 미실현 보유손익이므로 모두 기타 포괄 손익 누객 처리한다. 혹은 영업 외 손익으로만 처리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라는 거예요. 얘는 얘만 이렇게 처리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시죠? 자, 이게 우리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유가증권을 제가 이렇게 분개를 하면 또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뭘 오해하냐면, 그러면 유가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네? 라고 오해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얘도 공정가액 평가했고 얘도 공정가액 평가했잖아요. 그래서 유가증권의 평가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자, 단기매매 증권은 공정가입법을 쓰고 매도가는 증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들을 다 모아뒀기 때문에 매도가는 증권은 시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시장성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럼 시장성이 있는 일반적인 매도가는 증권은 방금처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시장성이 없다라는 건 우리가 서로 사고 팔거나 이런 게 자유롭지 않고 원활하지 않으니까 도대체 가치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평가하지 말고 그대로 둬라.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원가법이라 그래요. 그냥 취득 원가 그대로 두라 그 이야기예요. 얘는 그럼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지분율법을 써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지분율법을 쓰고 그럼 만기 보유 증권은 상각 후 원가법을 사용을 해요. 상각 후 원가법을. 그럼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공정가액으로 쓰는 건 별로 없죠. 그죠? 공정가액으로 쓰는 건 얘 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다른 방법을 쓰죠. 근데 우리가 실기만 위주로 보다 보면 실기로는 나올 수 있는 지금 우리 수준에 나올 수 있는 게 얘 둘밖에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인할 수 있는 걸 그대로 파악하고 문제출제위원은 유가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해가지고 지문이 자주 나오는데 그러면 틀렸어. 다른 방법 밑에 엄청 많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기매매 증권은 시장성 있어야지만 단기매매 증권을 분류할 수 있으니까 단기매매 증권은 무조건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 돼요. 근데 매도 가는 증권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시장성이 있다면 무조건 공정가액법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없다면 어쩔 수 없어요. 얼마인지 모르는데 사원가격 그대로 두라는 원가법을 써요. 얘네들은 좀 특이하죠. 얘는 그 회사의 전체 가치를 측정해서 너 몇 퍼센트 가지고 있네? 그럼 그만큼 금액이야.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지분율법이에요. 삼각형 원가법은 미래 저하고 같이 세물 우리 재익자 과정으로는 세무일급 가면 제가 삼각 테이블이라는 거 보여드리는데 그때 봐야 이해할 수 있는 신기한 방법이에요. 싸게 샀다가 얘가 금액이 점점 증가하도록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그 가치로 보여주는 게 삼각형 원가법이에요. 정말 신기한 애죠. 얘는 지 혼자서 금액이 막 올라가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유가증권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했고, 자, 다음 이제 189페이지에 가서 유형자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내구성 있는 유형의 자산이에요. 우리 회사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내구성 있다라는 건 1년 이상에 걸쳐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형체가 있는 걸 우리는 유형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활동에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는 내구성 있는 자산을 유형자산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우리 189페이지에 유형자산의 종류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먼저 잠깐 보면 개정 과목 구경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토지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토지 모르시는 분 있나요? 땅이죠. 이걸 우리 회사가 영업활동에 쓰려고 가지고 있으면 토지라는 개정 과목을 쓸 거예요. 또 건물. 자, 건물 모르시는 분 있나요? 없죠? 자, 그럼 구축물은 뭔가요?
구축물은 우리 교량, 굴뚝, 갱도 그런 걸 말하는데 그런 것보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만약에 실기에서 쓴다면 자, 여러분들 주차장을 건물이라고 할까요? 토지라고 해야 될까요? 주차장을. 아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나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죠. 건물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아니 학교에 무슨 건물이야 토지라고 볼 수도 있고 애매하죠. 그걸 구축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차장 나오면 구축물이라고 개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건지 느낌 조금 있으시죠? 자, 그럼 기계장치는 이건 뭔지 정의 못 내리겠는데 알겠죠? 우리 제조업은 생산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계를 기계장치라고 할 거예요. 또 건설 중인 자산은 이따 제가 설명드릴 거고, 자, 차량 운반구는 우리 트럭이든 버스든 승용차든 오토바이든 전부 다 차량 운반구라고 표현할 거예요. 차량 운반구. 자, 비품은 회사에서 많이 쓰죠. 자, 비품하고 차이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년 이상에 걸쳐 쓰면 비품인데 1년 이내로 짧게 쓰면 소모품이라고 한다고. 그럼 기준이 어느 정도는 생기죠. 그래서 비품이라고 하려면 지금 내구성 있는 이라고 했잖아요. 1년 이상에 걸쳐서 써야 이걸 유형자산인 투자 우리 비유동자산 쪽으로 분류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안 봐도 돼요. 자, 지금 저와 같이 이제 개정 과목만 이렇게 대략적으로 봤는데, 자, 이제 개정 과목 우리 다 쓰면서 분개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취득원가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하면 또 시간이 애매하게 끊기니까 이번 시간도 여기까지 하고 우리 쉬었다가 이제 취득원가부터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